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국감에 참석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네,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법적 조치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어제 긴급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 나가는 거니까 지사직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되면 그런 의무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감 나가겠다 이게 정면 돌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떨까요? 아니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도 지사직 그냥 내려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고, 꼭 굳이 국감 안 나간다고 해서 큰 비난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피한다, 도망간다 이런 이제 얘기를 야당 쪽에서 들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치적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전 좀 이재명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겠다. 내가 정면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장동 문제는 아마 이번 국감 유무하고 상관없이 이 지사가 국감 간다고 해가지고 사라질 것도 아니고요. 네. 안 간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커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본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특검 논란까지 간다면 뭐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특검 안 갔다고 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 가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거기에서 특별한 변수를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국민들께 직접 자신의 입으로 호소하거나 아니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함으로써 그 답변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국감에서 이 지사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피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 뭐 여론도 좀 반전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위원회에 최적의 공격수를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도 벼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국감을요? 그렇죠. 뭐 이번 국감은 어차피 경기도는 이제 국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 국감에서 이제 18개 상임위에서 보통 한 2개 정도의 상임위, 한 3개 정도의 상임위까지 이렇게 국감을 받게 되는데 예. 어차피 이재명 지사가 그 지사직에 사퇴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국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이제 행정부지사가 나오든 아니면 이제 그 국장들이 이제 쭉 나와서 하게 되면 어차피 최대 이슈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할 것입니다. 예.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백현동이나 뭐 평택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긁어내면서 이제 이 의혹을 제기할 텐데 네. 그랬을 때 오히려 행정부지사나 다른 뭐 국장급들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예. 오히려 더 의혹이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좀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토론에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지금 뭐 의원들의 질문들에 제가 볼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이미 논리가 확고하게 정리가 돼 계셔갖고 지금 뭐 민주당 토론을 봤지만 거의 동일한 논리거든요. 거의 그 기승전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질문을 다 그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이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격 그 어떤 질의를 통해서 답을 끌어낼 거냐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볼 때 지금 행안위가 18일이고 20일 국토인데
보면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이제 행안위는 뭐 김도읍 의원이나 국토위에는 이제 김은혜 의원 정도가 좀 공격수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네. 좀 화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대장동 TF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소속 의원들을 좀 사보임을 해갖고 아마 국감에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국감을 투입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뭐 의원들의 이제 뭐 공격력이 좋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성남시나 이제 경기도에서 의원실에 뭐 자료를 잘 안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질 높은 그 질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신문 보고 질문하라는 얘기냐. 예. 뭐 이런 지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고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시하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거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예. 사실은 정영학 씨가 제출했다고 하는 녹취록 내용 말고 나머지는 다 당사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하다못해 전자공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니까 화천대유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외에 나머지 지금 굉장히 많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증거를 가지고 질의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여요. 예. 근데 오히려 비리의 측면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에 관한 비리를 오히려 이 지사와 연관됐다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공격이 과연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 일방의 주장들, 당사자들끼리 돈 가지고 다툼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50억 클럽 얘기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얼마든지 되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0억 클럽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질문한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유동규 씨랑 이재명 지사하고의 관계, 측근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유동규 씨라는 사람이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실소유주가 맞느냐, 왜 실소유주인데 돈은 별로 안 갖고 갔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논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총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가 반응을 내놓긴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지시사항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빨리 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그걸 요구했어요. 단지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저는 뭐 대통령의 발언은 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도 높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속하고 어쨌든 그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문제를 삼고는 있지만 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또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는 거죠. 뭐 아전 인수격으로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그 지시뿐만이 아니라 좀 계속적인 어떤 관심과 그리고 이런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약간 좀 수사를 보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초기에 할 때 뭐 유동규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사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오피스텔 들어갔죠. 휴대폰도 제대로 입수 못했죠. 그 이후에 또 거짓말했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김만배 뇌물을 준 사람은 지금 그냥 14시간 조사하고 또 풀어놓은 상태인데 예. 물론 구속영장 이제 청구했지만 나가서 또 말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수사에 좀 기존의 관행과 다르게 너무 느슨하다
이런 점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문 대통령 지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에게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대장동 수사 박차를 가할수록 이 후보가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청와대는 이런 정치적 고려 일절 없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해서 만약에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꿈보다 해몽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요. 아마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뼈아플 거예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LH 사태를 겪기도 했고 또 이번에 대장동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여기에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는 상황인데 그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입장을 내놓고 싶어 했지만 뭐 청와대 참모들이 좀 만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뭔가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선 진행 중에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경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논란이 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 꾹꾹 눌러 참았던 거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지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막 정광석화처럼 수사해서 아무런 틈도 안 보이고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미흡한 측면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지금 이제 한 라인 겨우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눈치 보면서 이거 수사해서 대충 덮을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수사기관의 근본적인 수사 체계의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하명 수사 관행 없애야 된다. 뭐 대통령이 수사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수사 지시 안 할 땐 또 안 했다고 뭐라고 하더니 또 하명 지시했다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문 대통령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철저하게 수사라는 말도 못하면은 대통령이 뭘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끝나고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정해진 이후에 당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낙연 캠프는 해단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서른 공동선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손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지금 이대로 고를 확정한다면 수용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결선을 치릅니까?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건 위헌 제청이라든지 이런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죠. 지라시라고 말하는데 저는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까? 네. 네, 서른 의원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지금 그 전에도 계속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까지 계속 언급하면서 굉장히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속 수용할 수 없다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 주장은 굽히지 않고 또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다고 말한 3사람도 만났다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이세요? 오죽하면 당 수석 대변인이 당 중진이 한 발언을 지나치다 이렇게 논평을 내겠어요. 이거 해당형이죠. 저는 나중에 가서라도 징계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이렇게 제보자한테 아주 중요한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정말 저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믿을 만한 제보였다고 생각된다면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어야죠. 그게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방법 아닙니까? 그걸 지금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걸러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때 왜 얘기 안 합니까? 폭로했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고 나중에 구속될 후보 같으면은 그때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얘기 안 했어요. 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코끼리 그림이 어쩌냐 이런 소리 하면서 막 뭉게뭉게 연기만 피워놓고 난 다음에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당에서 어찌됐든 경선 과정에서 경선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만약에 지금 뭐 0.29%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9점 몇과 50점 몇 이러면은 아마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 1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결선 투표 안 갔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맞습니까? 이건 어느 정치인이 본다고 해도 하다못해 야당에서 야권에서 바라본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예. 똑같은 일이 아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똑같이 아마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도의상에도 맞지 않고요. 뭐 오늘 이제 당무위원회 열리니까 네. 당무위원회 결과가 아마 최종적인 어떤 민주당에서 취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아서 의결할 수 있는 마지막일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기존의 선관위에서 해석한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전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선언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결선 투표 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 뽑아주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뽑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스스로 정리하는 길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도 당무위원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당무위원회로 바뀐 것 같아요. 1시 반에 당무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정작 이낙연 그 후보는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캠프에서만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후보가 지금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사실 이제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투표율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승복 선언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집거에 들어간 건데 저는 뭐 당연히 후보는 입을 좀 무겁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대신 이제 선대위원장과 각 이제 캠프에서 싸워주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당무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저는 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뭐 경기가 다 끝났고 예. 누구 얘기대로 심판도 떠났고 상대 선수도 다 떠난 빈 운동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하듯이 대장동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3명의 당사자로부터.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절차의 문제, 그러니까 무효표 처리의 문제는 제기를 했었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저는 송영길 대표가 그걸 받아들여서 당무위원회 소집해서 말끔하게 유권 해석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뭐 설마 50.29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저는 좀 그걸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좀 문제를 좀 키웠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선관위원들만 유권해서 네네 거죠? 그런 거죠. 당무위 예. 소집 안 했고 그래서 뭐 오늘 당무위 소집되는데 민주당 당무위는 한 100인 이내로 구성되잖아요. 당 지도부하고 뭐 시도당 위원장들 그다음에 뭐 시도지사 등등 이제 좀 핵심적인 사람들로 모이는데 네. 거기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표대결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선거가 다 끝났고 그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한 상황에서 이거를 다 뒤집자 이런 거에 순수하게 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당무위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일부 이의제긴 하겠지만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오늘 뭐 승복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 원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당무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움도 줄까요?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 손 바짝 들어주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국민들한테. 이번에도 한번 앉긴 않았는데요. 예. 근데 그거 아주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단일화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단일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일화가 아름답지 않죠. 어느 쪽 하나는 지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원팀이 되는 것도 아름답지 않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결국은 상징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무위 결과 나와서 그 다음에 승복 선언하고 깔끔하게 민주당 정부 다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간다거나 이런 직책 받고 같이
뭐 유세나 이런 것들 돈다거나 이런 행위까지 기대할 텐데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거 그러니까 제 생각과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지금 갈등 양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대선 출마 한번 뭐 선언하고 그냥 정치 끝낼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도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내켜하지 않은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 또 민주당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거기에 따른 보상도 따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 대표가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번에 뛰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래주길 바라는 마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지자들 네. 사이에서. 그게 오히려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 반에 당무위가 열려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서 이제 내일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남욱 변호사도 곧 귀국을 해서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좀 수사가 좀 더 진척이 되고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귀국을 결정했다는 거는 뭐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남욱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해 오다가 이게 민관 개발로 이제 바뀐 과정들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고 네. 어떻게 보면 큰 설계의 한 축을 맡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진술이 이루어지면 그 많은 어떤 문제 의혹들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예. 지금 일단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현재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거는 뭐 그 정영학 그 회계사의 이제 그 녹취록 19개 파일이라는 그 파일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그 남욱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으로 취업시켰다는 이제 정민영 변호사의 이제 그 자술서. 자술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천화동인 7호의 주인이라고 하는 배 기자. 예, 배 기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오히려 김만배 씨를 이제 소개시켜줬고 김만배 씨가 이제 이재명의 이제 마크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소개를 했다는 그 진술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분들이 보면 4, 5, 6, 7호예요. 예, 요 분들이 그러니까 남욱 지금 현재 귀국한 남욱 변호사하고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4, 5, 6, 7에 대한 진술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 2, 3에 대한 게 빠져 있어요. 네. 1, 2, 3. 일도 핵심이잖아요, 지금. 예, 지금 천화동인 1호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배당을 1,200억의 주인 누구냐에 있지만 저는 2호, 3호도 좀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호, 3호도 다 지금 김만배 씨의 처 누나인가요? 예, 그렇죠. 예. 예, 부인이고 이제 누나인데 예. 이게 다 주인이 이게 그 시행 사업을 하면 다 지분을 나눌 때는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 5, 6, 7은 정확하게 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지켜보면. 그럼 1, 2, 3호에 대한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지금 없어요. 김만배 씨는 화천동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화천대유. 1% 화천대유를 통해서 섞여요, 말하는데. 그렇죠. 화천대유가 1%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지분이 577억이 있는 거고 그다음 천화동인 1, 2, 3호에 대해서는 뭐 약간 그 주인에 대해서 지금 실체 규명이 해야 되는데 네. 그 고리는 역시 김만배 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연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결고리 경기도와의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당시에 성남시와의 연결고리는 김만배 씨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연결고리를 과연 타고 넘어갈 수 있느냐 요 문제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진술만 갖고는 어렵다고 좀 생각하고 빨리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금융적인 기법을 통해서 증거들을 검찰에서 입수해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확실한 실질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관건이 될 만한 지점들을 짚어주셨는데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의혹의 실체에 좀 정확하게 제대로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까요? 근데 지금 답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화천대유 자금 흐름 이미 추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상당 부분 추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엇갈리니까 이런 주장을 갖다 놓고 자금 흐름을 거기다 갖다 대입시켜보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천화동의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역할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 좀 각도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2019년부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남욱 변호사는 뒤로 빠지면서 나는 2015년 뭐 구속돼가지고 잘 상황 몰라. 그 다음에는 손 뗐어. 이렇게 이제 자기 너 빠지래 이랬다면서요. 예. 김만배 씨가. 글쎄요, 그건 모르죠. 그렇게 어제 그러니까 인터뷰 하더라고요. 자기의 주장이 남아 있는 거죠. 나는 이런 문제에 비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도 난 여기 실체로 그러니까 천화동일 1호 그 실소유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얘기는 이런 거 들었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전부 지금 책임 회피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남욱 정영학을 한편으로 놓는다면 다른 한편은 김만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욱 정영학의 공통된 전반적인 기조는 녹취록 내용이 맞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전 본부장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 그거 다 농담을 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 1,200억이라고 하는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자기 몫을 다 갈랐어요. 가르고 난 다음에 더 몫을 어떻게 가를 것이냐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두 사람한테 줄 돈은 나는 없다. 그러면 나는 더 줄 사람 누가 있어야 해. 그래서 유동기 전 본부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끼워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몫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 로비해야 돼. 50억씩 다 7명 50억 클럽 다 있거든. 돈 주신 분들이니까 돈 다 나눠줘야 돼. 근데 그런 돈 계좌 가지고 흔적 다 남게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 몫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어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유동기 전 본부장이 만약에 700억 정도 그 배당금 25%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유동기 전 본부장이었다고 하면 이미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한 200억 먼저 줘. 아니 300억 먼저 줘. 그래서 가져갔을 거예요. 2019년에 배당받았는데 안 가져갔어요. 근데 돈이 5억이 갔다. 뭐 네. 이 투자금 35억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 틀에서는. 이상해요,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다 안 믿는다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장들이 서로 다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돈이 들어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검찰과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깨고 들어가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건 정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가 JTBC 인터뷰하면서 유동규 씨는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뺨 맞은 건 얘기 나왔는데 본인도 한 대 뺨 맞았다고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게 350억 얘기 뭐 실탄이 필요하다 350억 얘기가 나왔는데 50억씩 7사람한테 줄 거다라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7사람 누구냐 했더니 국회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에서 나온 50억 클럽의 그 6사람 플러스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것도 얘기가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 파일과 남욱 변호사의 말,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등은 좀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이미 이제 다 얘기하자 이렇게 공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 개발에 들어갔던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었고 거기에 김만배 씨가 이제 거기에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민관 개발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김만배 씨한테 뺏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유동규 그 본부장과의 관계에서 이제 성남시와 이런 관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욱 변호사들은 물론 지분을 챙기긴 했지만 그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그다음에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지금 그 성남의 뜰의 지분 관계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토지를 분양받아서 또 아파트 시행을 해갖고 또 수천억 이익을 남기거든요. 예. 이 이익 분배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들은 제가 볼 때는 배제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임대 아파트를 줄이고 또 용적률을 늘리면서 또 이윤이 생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만이 쌓였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또 뭐 공통경비를 같이 내자 이러니까 이제 아마도 틀어졌던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는 그 다 얘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로비를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로비를 대행했던 건 이제 아마도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해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뭐 김만배 씨가 어쨌든 화천대유한테 473억을 이제 장기 대여금으로 받아서 지금 어디에 썼느냐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100억은 이제 그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서 토목회사에 넘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네. 성남시 의장한테 30억, 성남시 의원한테 20억, 뭐 이런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뭐 이런 등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이게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는 이게 다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 정도지 결국은 김만배 씨를 통해서 이게 해결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한 어떤 그 계좌 추적을 통한 어떤 자금 흐름을 찾아야 이것의 이 돈의 흐름 그 속에서의 어떤 정관계 로비 정황들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 근데 이거는 큰 파트의 하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사업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감에서는 이런 로비 정황을 하는 거는 이건 수사에 맡기고 예. 이런 사업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금 뭐 전부 다 앞으로 공공해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 참여와 공공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정책적 부분이 좀 다뤄지면서 이게 뭐 민간 부분의 이익을 다 일부를 회수해서 한 최대 당군 일의 최대 실적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오히려 좀 정확하게 그 논리적으로 좀 공격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우리 어떤 국토의 어떤 그 도시계획 문제 예. 등등을 좀 다룰 수 있는 좀 건전한 그런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8일 행안위 국감이 있고요. 20일 국토위 국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경선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에서 합동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일단은 분위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뭐 늘 돌발적인 뭔가가 하나씩 나와가지고요. 제가 분위기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4명이 좀 집중력 있는 토론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참 국민의힘이 이게 이제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여론조사를 경쟁력 조사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생각한다고 하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이 후보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하고 나 싸우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문제,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나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과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토론 자세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후보 간의 어떤 차별점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후보 간의 차별점이 부각된다는 건 결국 이제 당원들 투표, 당심을 어떻게 가져오 나갈 건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많이 따라 올라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 당심을 누가 잡느냐인데 당심이 두 개로 분리돼 있잖아요, 지금. 네. 기존에 있었던 당원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고 또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주축이 돼 있는 그런 당원들이 있고요. 새로 가입했다고 하는 이준석 현상 이후에 가입했다고 하는 당원들 한 23만 명 정도. 그 당원들의 표심은 한 20대에서 40대가 한 43% 정도 차지한다니까 거기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부분으로 갈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당원들을 잡으면서 새롭게 가입한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같이 잡아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면 더 보수층 쪽으로 좀 쏠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더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후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틈새에서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계속 좀 악정 고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토론에서요. 아무래도 미신 공방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책이 덜 보였던 게 아니냐, 안 보였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 정책 얘기를 하면 그 언론에서 다뤄지질 않으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뭐 그래도 2번 하셨으니까 뭐 천공스승 얘기나 뭐 학문침 얘기나 이런 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주에서 이제 2번째 토론인데 그 4명의 후보 중에 제주가 고향인 후보가 있잖아요. 네. 원희룡 후보가 제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뭔가 안방에서
좀 자기의 이제 그 기량을 좀 많이 뽐낼 거라고 보고 제주의 이슈들이 또 많이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2공항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좀 있을 것이고 또 사드 보복으로 인한 그 피해 그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의 이제 외교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좀 얘기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후 변화 특히 이제 그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정 제주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기후 변화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 산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건강하게 좀 다뤄지면 각 지역을 돌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건전한 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근데 토론 전략을 지금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닌가 그러게요. 싶은데요. 다른 후보들이 준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저는 세 차례 있는 1대1 토론 있잖아요. 아, 그게 제일 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토론이 흔치 않은 데다가 후보 간에 집중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간의 정책적 차별점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토론일 것 같아요. 실수가 나와도 아마 그 토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한 차례씩 이제 3차례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토론회를 좀 저는 유의 깊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향후 판세에 좀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한데 후보들의 우군악보 경쟁을 보니까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이미 홍준표 후보 캠프에 들어갔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양강 후보에게 러브콜은 받았는데 아직 뭐 정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향후 판세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일단 뭐 8강에서 이제 4강에 못 들어가신 네 분의 이제 그 후보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지지 선언이나 그 캠프에 합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뭐 지지율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선 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합중 연행은 현재 있는 4명의 후보가 어떻게 합중 연행할지 훨씬 더 관심이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언론성에 나오는 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뭐 페이스북에다 칭찬하는 거를 뭐 네.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연대 움직임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토론이 지금 9번이나 남았는데 거기서 이게 어떤 구도에 짜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막판에 가면서 과연 몇 프로 싸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 2% 싸움이 된다면 막판에 어떤 단일화 변수라든가 이런 가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4강에 올라가신 분들과의 안에서의 합중 연행이 훨씬 더 주목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합중 연행의 포인트를 2차 컷오프 후보들보다는 본경선 후보들로 지금 좁혀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그럼 과연 누구를 밀어줄까?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한데 일어날까 그런 현상이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4위 후보는 3위가 되느냐 4위가 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3위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정치적 무게감이 커지니까요. 그럼 3위 후보가 제일 사실 좀 애매한데요. 네. 3위 후보는 판을 흔들어서 확 바꾸지 않으면은 1등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위 후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지지율 상으로 보면은 유승민 후보인데요. 유승민 후보가 과연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미 대선 출마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치적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사실은 기대지 않고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만들어내서 이번 그 대선 경선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뭐 언론에서 자꾸 배신자 프레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당내 여론도 곱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유승민 후보는 앞으로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록 적게 도드라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대선 결과에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잖아요. 당의 후보가 한 명 만들어져서 갔을 때에도. 네. 그때 유승민 후보였다면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그런 자세나 그런 권력 의지를 이번에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전 단일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요. 1, 2위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원희룡 후보만 남는데 원희룡 후보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계속 어떤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후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덜컥 누구랑 손잡는다고 하면은 존재감이 또 사라지잖아요. 지금 애써 엄청나게
그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일타 강사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4명이 단일화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2, 3주 안에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뭐 결과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